7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제가 1호부터 좀 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1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 교재에 49조 서류 해가지고 이제 박스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호하고 4호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 3, 5, 6 해가지고 이제 취소문서 보는데요. 취소문서에 지금 제가 그 5가지 정도를 지금 조문에 있는 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항에 취소 재판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항은 예컨대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 그러니까 어떤 판결문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상소나든지 재심을 통해서 취소를 하는 재판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또 3항에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 이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불허가라고 드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각주를 한번 보세요. 각주를 보시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을 가져라 하면 우리가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승소하면 이렇게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재판을 받게 되고요. 또 나가서 청구 이소라든지 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소, 또 제함자 이소에서 인용, 즉 승소했을 때 44조, 45조, 48조 같은 것들과 같이 집행이라든지 또 집행행위의 위법성을 확정하고 궁극적으로 불허가, 즉 불허를 선언하는 그런 재판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청구이소라든지 제함자이소, 집행문 이소에서 승소했을 때, 인용했을 때 그런 재판을 갖다가 되면 이제 취소를 해주겠죠. 다시 올라가서 이제 4번에 또 강제 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아주 18번인데요. 지금 이제 요 18번은요, 사실은 그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의미에서 2호에 있는 일시정지하고 이제 같은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예컨대 18번에 각주를 보실까요? 우리가 강제 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은 예컨대 사망의 재판 중에서 일시적인 불허가를 선언한 재판을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변제 기간에 유예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유예를 했는데 그것에 배신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유예를 했는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청구 이소를 해가지고 그죠? 그 일시적 유예 받은 만큼에 대해서 승소했죠. 똑같이 기간 도래 전에 집행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간 도래 전에 집행에 들어왔을 때는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때 그 기한 도래 전에 기한 도래까지 그만큼까지는 정지해 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판결문도 그 기간 동안에 취소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집행 판결 취소하는 재판,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또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재판, 또 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봤었고요. 나가서 또 5번에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9번인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행 처분이라는 말을 해요. 처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19번을 볼까요? 약간 좀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수업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한번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 보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 처분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 잠정 처분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청구에 관한 이의소라든지 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라든지 또 제함자 이의소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뭐죠? 잠정 처분을 내리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재심을 하거나 또 상소 추보원 신청하거나 또 상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소하는 동안, 그 재심하는 기간 동안에 집행 정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실시한 집행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재판 정보를 말한다. 의미하고 물론 이때 정보이란 말은 우리가 집행문을 붙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채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문을 뭐 붙었다는 것은 이제 채권자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가로 안에 얘기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1호 사유죠. 그래서 5가지 취소, 허가하지 않는다, 정지, 또 집행 처분 취소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호에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냈을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호에 앞서 같듯이 소취하 청구의 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호에서 우리가 집행 그죠? 우리가 불합의 그죠? 부집행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그 1번의 제1호 서류다라는 것은 즉시항고라든지 또 집행이 신청을 이용해 재판 또 청구서라든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소, 제함제 이소에서 인용이라는 것은 이제 신청한 사람의 인용했으니까 승소한 것이죠. 그런 판결문 등을 말한다. 물론 이제 기출문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민사집행법 49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력 있는 재판정보이라는 뜻은 우리가 집행력이 있는 정보, 즉 집행문이 붙어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채무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문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3호에 담보 제공 증명서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호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5호 서류 보시면 오른쪽에 아까 그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치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증명하는 서류, 즉 그것이 조서든 되겠죠? 또는 법원 사무에 작성한 증서로서 물론 이제 항상 이런 대금 이런 취소 문서는요 앞서 봤듯이 뭐죠? 언제까지 부동산 경매라면요 그 경매에 대금 납부 전까지 제출을 해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컨대 우리가 가집행 선고 판결에 의해서 채권자가 집행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채무자 쪽에서는 상소심에 그런데 개시했는데 그 상소심에서 그 채권자가 소를 취하거나 청구에 포기를 합니다. 그때 화해 조서를 쓰거나 또는 청구의 포기 조서를 말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5호의 이런 문서들은 사문서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 뒤에 있는 걸 지우세요. 그거 약간 문장이 그 뒤에 있는 거 지우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6호 서류에 아까 그 강제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저건 화해 조서 정본, 그 공정증서 정본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집행 합의에 대한 화해 조서다 말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부집행 화해에 대한 조정 조서도 여기에 준하겠죠. 또 이제 2항에 그 강제 집행 신청 단계, 아예 신청이나 위임했을 때 그것을 취하를 적은 그 화해 조서 정본이나 공정 증서 정본인데 예컨대 집행 신청 취하 합의가 되어 있던 그 화해 문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쭉 봤던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한 그 집행 정지나 취소를 포함된 문서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왼쪽은요 그 정지 문서하고 취소 문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청구소에서 이 청구소에서 인용하면요 우리가 그런 판결문 승소했을 때 또 소취하였을 때라든지 또 집행하지 않겠다든지 아까 또 집행을 미루는 담보 다수증명서라든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그 정지가 안 되는 거 하나 예를 이제 드는데 첫째는 그 집행 절차 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 이 사망했다는 진단서 이거 사망해도 진행할 수 있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정지가 아닙니다. 즉 속행할 수 있어요. 또 청구이소를 했다면 우리가 소재기 증명서만 내면 안 되고요. 집행 정지 신청까지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 안 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지문서를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동의받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78페이지에, 지금 정지문서 아까 49조 2호하고 4호인데, 또, 예컨대 이제 몇 가지 문서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우리가 경락 절차 단계에서 그 매수인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매수 신고 후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93조인데요. 요 93조는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이건 취하와 관련된 것인데 요거하고 이중경매 이쪽은 이제 뒤에 걸 본 다음에 한번 체크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죠. 19페이지 4번.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행정지를,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집행정지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제, 것은, 한마디로 뭐죠? 우리 판례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서, 취소 신청서, 이런 것을, 내지는 않습니다. 즉, 물론 실무에서는 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이제 판례는 그냥 그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내라 겁니다. 볼까요? 그래서, 그러나 보세요. 거기 그 4번에. 예컨대, 가집행선거부 1심 판결 중에 우리가 항소심에서,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컨대 1억에 대해서 승소했는데, 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그 항소심에서 그 취소가 된 그 판결문 정본을 현재 경매법원,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요. 제출만 하면은 별도로 정지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7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실무는 판례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런 49조 소정의 집행정지 서류는 항상 그 집행기관에 되는 겁니다. 집행기관에. 다만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하다가 이제 매각이 있고 또 매각이 되면은 매각 허가가 되죠. 또 따라서 이 매각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런 허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서 지금 경매법원이 아니고 그 기록이 그 상급법원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그 상급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라는 것들이 이제 실무의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6년도 아까 얘기했던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요. 가집행선고부 제2심 판결 중에서 우리가 항소심 판결에 의해서 그 취소가 된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에 대한 정지 신청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1번에 보듯이 이게 민사법 215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집행선고부 제2심 판결 중에서 그 항소심에서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소심 판결이 선고만 돼도 그 2심 판결의 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민사법 215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을 하고 면 되는 것이지. 따라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7천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다. 별도로 강제 집행 정지 신청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앞서 그 시기는 이제 일단은 대금 납부 전 경매의 경우라면 우리가 대금 납부 전에 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집행 신청 후부터 대금 납부 전이니까 집행 신청 전에는 내면 안 되고 집행 신청 후부터 내고요. 대금 납부 전까지 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취소 문서 같은 거 1525 5호 같은 그 매수인이 이런 대금 납부 전까지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규칙 50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실시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사항에 앞서 했던 이제 3호, 4호, 6호예요. 이 3호, 4호, 6호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93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보실 것인데, 일단 4번을 이제 펼쳐 놓으시고, 일단 우리가 대금 내기 전까지 이런 3호나 변제, 4호의 변제, 6번의 F집행 이런 거, 이런 그 대금 납부 전까지 3호, 4호, 6호를 제출하면 정지하는 경우를 전지해주고, 예컨대 3호, 6호는 36개 취소 이렇게 3호, 6호는 대금 납부 전일 때는 취소할 것이고 4호일 때는 정지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매수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 기일 날 그 매수인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수인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앞으로 최고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1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거 소유권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매수 신고 뒤에 이렇게 취소나 정지 문서가 들어오면요,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뭐 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라든지 매수인 또 차순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의 적어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또 동의 받아야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유명한 민사집행법 93조 사망의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1, 2부 사망도까지는 매 집행 신청 후부터 경매란 대금 납부 전까지라는 그 기간, 그런 텀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것을 이제 기간을 놓쳐가지고 5번처럼 49조 서류를요, 대금 납부 후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금 납부 후에 내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예컨대 그 취소한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결국에 경매의 취소 정지는 여지가 없게 된다. 그죠?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가 특히 등기라든지 의사표시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소송의 경우는요, 적어도 반대급부가 되기 전까지 내야 된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도 이제 자주 내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출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쭉 봐왔지만 A가 B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A가 B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할 때 그런데 B로부터 뭐 1억 원을 받으면서 1억 원이라는 반대급부를 받아라. 그런 조건으로 등기하라. 이렇게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하라라고 그런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 가지고 등기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뭐죠? 그때는 1억 원이라는 1억 원이라는 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가서 뭐예요? 우리가 조건 성취라는 그 집행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확정 판결문 가지고요, 집행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집행문 받으면 이제 그걸로 집행은 끝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대급부에 대한 그 소유권 판결은 집행문을 받았을 때 끝나는 것이니까 상대방 쪽에서 이걸 집행을 정지하려면요, 집행문을 받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집행문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정지가 없어요. 그때는 바로 등기소 갔다가 등기소 가서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는 설사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결정문은 이제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판결한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정지를 그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조건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서 집행문을 내어준 때, 그때 집행문을 내준 때 효력이 발생한다. 내준 때 집행이 종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처럼 만약에 경매 같은 경우,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 경락대금 납부 후에 집행 정지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대해서는 일단 그것은 더 이상 집행을 정지할 수 없지만 민사집행법 규칙 50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일단 대금이 들어오면 배당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 배당 절차로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만 일단 그 조문만 잘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사망에 이미 그 매수인이 그죠? 잔금을 내고 매각대금을 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에 49조에 있는 그런 각호 서류를 늦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절차, 이때 절차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배당 절차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그 배당 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취소에 해당하는 사람, 정지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볼까요? 1번. 예컨대 A라는 사람이 A라는 채권자에 대해서 1356, 즉 취소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A라는 채권자에 대한 취소 문서를 대금 지급 후에 냈어요. 그럼 그 A1에 대해서는 취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죠? 그 사람의 배당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취소 문서가 됐을 때 1356일 때는 배당에서 당연히 그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자, 이번엔 A2. 자, A2라는 사람은 사실은 A2라는 사람은 집행정지 A2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금 납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A2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됐으니까 집행정지하는 기간 동안에 배당을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바로 공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취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당에서 제외하고요. 정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탁합니다. 취소는 제외하고 정지는 공탁한다. 자, 취소는 제외하고 정지는 공탁하는데 문제는 이제 4호면서입니다. 근데 A3는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사실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것에 대해서는요. 원래 돈을 줬으면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돈을 줬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것은 어떤 실체적인 심사고 집행관들이라든지 집행법원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걸 증명하려면 또 오래 걸려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배당 절차 단계에서는 거기 3호에 보듯이 4호 변제라는 증서가 A3에 대해서 변제했다는 증명을 냈다 하면은 그 A3에 대해서 일단은 A3 이름으로 배당표 만듭니다. 그래서 배당표 만들어 가지고 배당표를 만들어서 A3로 배당금을 주는 쪽으로 만들어요. 그 우리는 그런 표현을 4호 서류가 됐을 때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액을 지급한다라는 표현은요. 실제 지급한다기보다는 그 배당표를 만들어 놨다고요. 물론 그 사람은 돈을 받았으니까 그 배당표에 따른 돈을 포기하겠지만 물론 또 받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이중 지급되겠지만 일단은 변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배당액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결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금 지급 후에 49조에 대한 서류의 문제는 규칙 50조에 있다. 거기에 처리 방식은 취소한 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정지한 데 대해서는 공탁하고 변제한 데 대해서는 지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정지 조치도 넘어가고요. 그 7번에 있는 효과도 뭐 넘어가겠습니다. 좀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어렵게 공부하실 수 처음이라서 그다음에 예. 자, 우리가 이제 81페이지에 불복 절차 보실까요? 한번 불복 절차. 집행법은 사실은 뭐 총론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경매 절차가 들어가면 또 이게 또 쉽습니다. 그래서 진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진도에 맞추셔가지고 이제 포인트별로 잘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빠뜨린 걸 다시 또 돌아와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죠? 81페이지 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얘기예요. 불복은. 자, 49조에 따라서 그 제출을 하면요. 그런데 취소 문서를 내면요. 당연히 바로 취소를 해줍니다. 물론 이때 예컨대 내가 판결 받아서 취소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취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소와 달리 이 49조라는 서류를 내서 그래서 취소했을 때는 그냥 취소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즉시항고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50조의 2항의 조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집행 정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집행기관이 집행 정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행 정지를 해야 되는데 집행 정지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그때는 우리가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됐죠? 물론 집행 정지 중이라고 해서 모든 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라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 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아무리 정지 중이라도 그 부동산이 멸실가 되면 취소할 것이고요. 또 그 압류된 선박도 정지 중이라도 운행 허가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남을 게 있다. 예컨대 동산의 경우에 딱지 붙여놓고 다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남을 게 있는 그 물건. 예컨대 동산이 그 중에 몇 개만 팔면은 세 가지 A1, A2, A3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팔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A3에 대한 동산은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그 83페이지에 이제 집행 취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냐, 보세요. 우리가 집행의 취소라는 것은, 보세요. 이제 의의가, 집행 절차가 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 처분을, 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인데, 누가 집행기관의 행위다. 근데 이것을 전부 상실시킬 수도 있고 일부 상실시킬 수 있다. 물론 이때 예컨대 따라서 집행의 취소가 되는 범위가 우리가 집행 절차에 그 한정되는 경우에 그것도 이런 의미에서는 그 범위가 줄어든다는 의미에서는 집행의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집행 취소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런 전부 일부 효력을 상실시키는 그런 집행 취소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1항의 그 이제 50조 1항에 의해서 즉 집행 취소 서류 제출을 하면은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봤던 우리가 그 유명한 49조의 1호, 3호, 5, 6호라는 법정에 규정된 서류를 내면 됩니다. 그 밖에 취소가 또 있는데요. 다 강론에서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강론을 배우고 보시면 이제 이 부분 잘 나갑니다. 이 항에 이제 부동산이 멸실 등 이것이 96조인데 여기서 멸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연히 그 사라지는 건데 또 경매로 인해서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이미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 선순위에 의해서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또 물건이 없으면요. 그런 것이 명백하면요. 당연히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또 그 유명한 102조라는 조문에 의해서 또 188조라는 조문에 의해서 또 규칙 140조 2항에 따라서 우리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우리가 남을 가망성이 없게 되면요. 취소합니다. 또 이제 4번에 이번에는 우리가 강제 관리 같은 경우 취소인데 그 강제 관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돈을 전부 갚았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강제 관리 취소를 합니다. 또 5번은요. 선박 같은 경우에 이 선박을 압류했는데 선박이 압류 당시의 선박이 법원의 관할에 없다. 왜냐하면 선박 돌아다니니까 그때도 우리가 취소합니다. 또 5번에 아까 충분한 보호종을 제공하면요. 선박 경매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49조 2호 4호라는 정지나 변제 서류를 냈어요.
그건 정지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해. 그랬을 때, 우리가 예컨대 그 선박에 대해서 압류 신청한 사람, 또 배당 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집행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비용이 예컨대 2천만이다.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적어도 매수 신고 전에 우리가 충분히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돈이 들어왔으니까 네, 법원은 그 절차를 취소를 해주고 당연히 뭐죠? 그 돈 가지고 배당해야 되니까 배당 절차를 제외하고는 취소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 집행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193년 배우게 되는데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한 집행을 적어도 그 집행이 완결 전에도 취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러한 집행 절차는 채권자가 취하함으로써 당연히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집행기관이 그런 집행 취소 결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기타 이제 취소는 이제 곁들여서 뭐 비용을 안 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취소도 있다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그러면 취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취소하는 기관은요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84페이지에 집행 취소는 그 집행 처분을 한 집행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예컨대 법원에서 일단 법원에서 할 것이고 그렇겠죠? 예컨대 볼까요? 그 채권 집행할 때 우리가 압류 전면령을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판결문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압류 전면령에 기초가 된 가집행 판결이 그 1심 가집행 판결이 A가 가졌습니다. 근데 그 A가 상소심에서 B한테 졌습니다. 그러면 이 1심에 있었던 그 가집행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취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취소 문서를 갖다 내고 안 해주면요. 배우자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안 해주면 당연히 항고를 해서 취소해달라고 적법한 항고를 하겠죠. 그것이 이제 2007년도 판례고, 그죠? 또 우리가 압류 전면령에 대해서는요, 그 송달된 다음에 일주일 안에 항고를 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항고를 했어요. 그리고 항고를 함으로써 그 취소 문서를 제출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즉시 항고를 받아들여서 앞서 했던 압류나 전부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취소됐으니까. 그래서 압류 전면령을 취소하라는 것이 이제 2004년도 판례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2심에서 졌다가 2심에서 이긴 사람이 이렇게 항고를 하면서 그 취소 문서 갖다 내는 그런 방식이고 그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또 나가서 직권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죠? 직권으로. 그래서 그건 이제 1항에 집행 장애가 있습니다. 예컨대 파산 선고라든지 또 면책이라든지 또는 뭐 회생 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그 집행 장애 사유가 존재하거나 또는 집행이 당연 무효로 할 요건에 확률이 있었을 때 이런 그 집행 장애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소 받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얻어서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 개시한 장면, 또 반대로 채무자 쪽에서 집행 취소하는 두루두루 방식이 있어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집행 절차 과정에서 불복 절차로서 몇 가지 배우는데 첫째는 그 절차적인 불복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실체적인 불복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는 이제
우리가 그 집행 권한이 있고요. 또 집행문이 있는데 이 집행문에 대해서 그죠? 집행문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채권자가 집행문을 달라고 하는데 집행문을 안 줍니다. 집행문 부여를 거절해요. 그랬을 때 당연히 채권자에게도 어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그래서 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반대로 채무자 쪽에 봤을 때 집행문을 주면 안 되는데 집행문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신청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집행문과 관련된 일련의 불복 절차를 또 간단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우리 집행 개시 전에 단계에서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의 불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1심 우리가 집행 개시 전 단계니까 이런 것에 대한 소송은 전부 다 제1심 법원에서 다 해결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34, 35, 34, 33, 45가 있는데 일단 채권자 쪽에서의 불복, 또 채무자 쪽에서 불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거기에 이제 84페이지 보세요. 채권자 측에서는 뭐냐? 채권자 측에서의 그 불복 제도는 이제 우리가 이의 신청이라는 간단한 서류를 내는 거와 아예 소송, 즉 채무자를 피고로 해서 원고나 피고가 돼서 변론을 거치는 그런 일종의 집행법상의 소송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집행문 부여의 소송입니다. 몇 조였습니까? 그 33조였습니다. 이 집행문 부여의 소송은 이제 다만 우리가 앞서 배웠어요. 집행문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집행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과 승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건과 승계에 대한 집행문은 우리가 어떤 보좌관, 재판장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심사할 때 이런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문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건과 승계에 대해서 집행문을 안 줬을 때 우리는 곧바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신청했다가 거절당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집행문 부여의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몇 조에 33조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하는 집행문 부여의 소송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33조의 이 집행문에 다시 한번 집행문에 대한 소송은요, 채권자 쪽에서 할 때는 집행문을 부여해달라 하는 것이고, 채무자 쪽에서 했을 때 집행문을 부여하지 말라라는 것이 소송이죠. 그래서 이거 둘 다 이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소송, 집행문 부여, 그죠? 부여에 대한 이의소송, 이런 소송은 전부 다 모두 조건과 승계와 관련된 것이지 보통 집행문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송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채권자가 하는 것으로서는 집행문 부여서는 조건과 승계 집행문이 필요한데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45조가 있습니다. 45조가 뭐가 있냐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소. 이건 뭐냐? 이것은 이미 집행문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소송은 45조로서 누가 한다? 채무자가 하는 것이다. 결국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건과 승계 집행문에 대해서 그런 증명된 판결의 집행력 또 승계인의 판결의 집행력에 대해서 그 집행력이 없다라는 소송을 다투는 것이 채무자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33조와 45조는 다 조건과 승계에 대한 소송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 34조라는 조문 안에 우리가 이의신청 제도가 채권자가 하게 되는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또 채무자가 하게 되는 우리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34조 안에 채권자와 채권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조문에서 되어 있고요. 소송은
34, 45 이렇게 따로따로 근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이제 체계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우선은 이제 채권자 쪽에서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쪽에서 배우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85페이지에 집행문 거절에 대해서 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85쪽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 보세요. 집행문 부여를 합니다. 신청해.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이 거절도 처분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거절했을 때 우리가 일반 집행문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실까요? 이제 보세요. 자, 집행문을 부여하는 기관은 이제 법에서 법원 사무관 등 공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법원 사무관한테 하거나 또 공중사무소 가서 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집행문 집행문 단란 신청서를 냈는데 답변이 거절입니다. 그러면 이 거절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인데 이게 34조 1항이고 공중은 59조에 있겠죠. 물론 이때 집행문은요, 보통 집행문하고 승계 집행문하고 조건 다 됩니다. 다 돼요. 따라서 예를 들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재판장의 명령을 안 해줍니다. 조건 승계네요. 그래서 집행문을 거절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승계 집행문 신청을 했더니 승계 집행문 신청은 부여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복은 당연히 우리가 집행문 부여 기관에 즉 법원 사무관의 거절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재판장의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건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 보고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그거를 보기 전에 제가 그 박스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에 86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이신청, objection이라고 하는데 이신청은 이제 그 이신청은 서명과 말로 한다. 이런 점이 설정과 달라요. 또 이신청 사유는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맞다. 흔결이 없다. 그래서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절이 위법이다. 이런 이유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관할 법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법원 사무관과 공중의 사무소겠죠.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이 거절했을 때 그 법원 사무관에게 그 거절한 사무관에 속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공중인 등이 거절했을 때는요, 그 공중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판결이 아니고 간단한 결정 제도를 하고요. 물론 이제 만약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있으면요, 인용해 주겠죠. 그래서 이 항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요, 그 거절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그 거절 처분을 취소하고 우리가 부여 기간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그 집행문 부여 명령문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 신청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망에 채권자가 그런 집행문 부여라는 명령문을 받아가지고 그 결정문하고 물론 판결문을 같이 가져가서 앞 법원 사무관한테 가서 다시 집행문을 달라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별도의 신청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때 이러한 결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예를 들면 승계 집행문이라든지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부여 기간은 집행문을 그냥 주는 것이고요. 설사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때는 즉 승계 집행문은 써놓으세요. 승계 집행문이거나 조건 상충일 때도 그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앞서 법원이 준 명령 갖다가 받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취소를 하라는 것이고요. 5번처럼 이의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신청 기각돼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거기 1번 불복 보세요. 이런 그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집행문 부여 거절, 이 거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재판에 대해서 기각됐습니다. 기각. 그러면 이 기각됐을 때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그걸로 끝나는데 그럼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 절차 내에서 얘기고요. 만약에 이의신청이 기각됐을 때 그때 만약에 그것이 승계 집행이거나 조건 성취일 때는요.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소라는 33조를 써먹을 수 있어요. 이 점이 좀 우리가 까다롭는데 그 논리를 잘 보세요. 됐습니까? 물론 이제 채무자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인용을 해서 그 거절했다가 다시 집행문을 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도가 따로 또 있으니까 그건 채무자가 하는 것은 별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복에 대해서 아까 허용하지 않지만 소송이라는 33조를 써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구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앞에 잠깐 85페이지에 있는 판례 하나 보고 좀 쉬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채권자 쪽에서, 집행문 거절을 해서, 이제, 관할 이제 문제 되는 것인데, 그럼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일단 집행문을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A가 B에서 지금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A는 가집행 선고 판결문 가져가서 집행문을 받으려고 그러겠지. 근데 이 판결문을 가져가서 집행문을 가려고 보니까, 그것이 원래는 2심 판결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재판이 지금 B가 상소하는 바람에 지금 상급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판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볼랬어요. 자, 1심 법원 사무관은 가집행성 A라는 사람이 그 가집행 선고 붙은 판결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좀 항소심으로 기록이 전부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됐을 때는 원래는 이런 얘기. 그래서 채권자가 이때 이런 얘기예요. 판례는 항소심을 넘어갔다면 다시 집행문 부여는 항소심 사무관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따라서 그 항소심 사무관에 대해서 다시 집행문 부여 신청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1심 이미 1심 법원 사무관이 한 거절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할 수 없다. 즉 2000년 3월 13일 판례는요. 1심 사무관이 한 거절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 전제는 상급심 넘어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거절 나오면요. 항상 상급 절차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1번 다시 한번 그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문은 1심 법원의 사무관 등이 부여하고 또 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는 그 법원, 즉 상급심 법원 사무관이 부여를 하는 거다. 이게 이제 골자예요. 그걸 펼치고 보세요. 그러므로 1심 법원의 사무관 등은 그 법원의 절차가 이미 종료돼서 상소를 해서 소송 기록이 그 상급심 법원에 송부가 된 후에는 그 1심 법원은 뭐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2심 법원 사무관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처분의 한 법원의 사무관이 집행문에 대한 권한을 잃은 뒤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신청이 이게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거절권이 없는 차후에도 다시 그 사람이 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따라서 이제 우리가 1심 법원에 대해서 거절했었다 하더라도 넘어갔다면 일단은 나중에 그것에 대해 신청하더라도 1심 법원은 줄 수 없어요. 계속 거절하겠지.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절의 경우에는 다시 1심에다 하지 마라. 1심 신청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2000년도 3월 13일 판례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86페이지에 우리가 이제